검찰이 해경의 구조 실패를 수사할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어제부터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본격 수사, 집중 수사, 강도 높은 수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오해를 살까 봐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목포지청이 아니라 광주지검에서 수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해경의 구조 실패라는 범죄는 45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뒷북 수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사한다 말만 해오다가 겨우 꾸린 전담팀이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소환할 계획이 없습니다. 마지못한 수사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전담팀장이라는 형사 2부장은 목포 합동수사본부 수사지원팀장으로 파견됐던 합수부 검사였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도 안 보는지 못 보는지 언론은 정의로운 검찰을 그려냅니다. 세월호 참사 45일째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물러나지 않는 이상 세월호 국정조사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명기하고 기관장이 출석하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만 50여 시간, 이틀 밤을 국회에서 지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도 안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새누리당은 도대체 누구 눈치 보느라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이 적힌 건 아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이 명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기재하고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하기로 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김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유지하는 한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 기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이른바 김기춘 줄다리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기로 한 건 민주연합의 양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하는 데 동의하고 기관 조사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새누리당의 양보로 볼 수도 있고 여론에 떠밀린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조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요?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세월호 참사의 보도로 논란이 됐던 KBS와 MBC가 포함됐습니다. 정부 기관으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 안전행정부 등 18개 기관과 한국해운조합, 한국천급도 포함됐습니다. 기관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원은 제외입니다.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되고 역시 공개가 원칙이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국정조사가 30일 혹은 45일이었던 것과 달리 세월호 국정조사는 90일간 실시됩니다. 네, 자, 합의가 발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현미 민주연합 간사는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간사가 오늘 오전 10시 15분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까지 협상은 무효다.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민주연합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며 민주연합의 협상 타기의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고 오후 4시 15분 여야 간사의 협상이 재개되면서 약 1시간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세월호 국정조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다음 달 6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조사 기간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의 기관 보고는 12일간 진행되지만 구체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정은 간사 협의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청문회 방법으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유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단 오늘 9시 반에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를 방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취재를 위해서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인아 PD,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양해한 상태로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만 유가족들의 공식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회가 세월호처럼 침몰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사흘이나 끌었냐고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좀 답답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정말 세월호처럼 침몰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랑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시끄러워서 마음적으로 다 힘든 사람들 지금 벌써 3일이면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고 봅니다. 저는 똑같이 세월호에서 3일 동안 잠겨놓고 기다려라 이래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 나라의 이 현실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행동이 이겁니까? 네, 유가족들이 국회에 도착한 시점이 그제 오후 1시였죠. 그동안 국회에서 어떻게 지낸 겁니까? 네, 유가족들은 어제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저녁 8시 반 버스를 타고 안산에 내려갔는데요. 오늘 오전에 다시 유가족 50여 명이 안산에서 국회로 왔습니다. 현재 유가족 70여 명이 국회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유가족들은 오후 2시경 서울 시내에 나가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오후 4시에는 조계사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가족대책위 회원장이 만나 조속한 구조와 진상규명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네, 국회에 가셨던 유가족들의 일부는 오늘 서울 시내 서명운동을 벌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날이 무척이나 더웠는데도 유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고 시민들도 그에 화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라며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서명을 해줄 것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 시민은 유가족의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동갑이라서 좀 슬펐는데 직접 보니까 되게 마음 안 좋아가지고 서명했어요. 제 아들, 딸들이 저런 상태에 있다면 사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왜 있었어야 됐는지 좀 저는 좀 되게 안타깝고요. 부모 입장에서 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안산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았습니다. 언제 안산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처리되는 것을 방청한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곧 9시 반에 열리는 본회의를 방청합니다. 또한 유가족 대책위 대표단은 내일 오전 11시에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만날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감리구 본부에서 감독 회장님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들이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네, 그리고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구조된 학생 부모 10여 명은 살아남았지만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안산 합동 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생존 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사고 당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단원고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생존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교육감 김강래 후보가 단원고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추모 공원 등을 만들자는 주장에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그 안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치유의 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세월호 참사 45일째,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찾지 못한 지가 벌써 8일째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선체 절단 방식에 동의해준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절단을 위한 준비 작업부터 차질이 생기자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어제 민간 잠수사 15명이 철수했고 내일부터는 팽목항 여객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선체 절단 준비 작업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시작이 된 건 맞습니까? 네, 산소 절단봉을 이용해 선미 바깥쪽 철판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시작됐습니다. 유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작업 현장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물살이 센 사리떼라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하루 이틀 정도면 절단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단 작업에 투입될 잠수사들을 실은 88 수중 개발의 바지선은 어제 오후 8시 50분쯤 팽목항을 출발해서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도착 후 8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1시쯤에야 고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잠수사들이 철수했다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88 수중 바지선이 도착하면 교대하기로 했던 민간 바지선 DS1이 그젯밤 거센 파도 때문에 언빈 바지선 쪽으로 떠밀려가면서 40-50m 거리까지 근접하자 안전 문제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바지선에 타고 있던 민간 잠수사 15명도 함께 철수했다고 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선미 수색을 맡고 있던 DS 바지선이 사고 해역을 떠난 시각은 어제 오전 8시 20분쯤으로 88 수중 바지선이 아직 부산에서 출발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잠수사들은 해상에서 다른 회사의 바지선으로 옮겨 작업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서 함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잠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철수한 거군요. 어제 철수를 해서 지금 일단 팽목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절단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수색에는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절단 작업을 하는 중에는 선미 수색을 못한다는 점은 대책본부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역의 수색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김석균 해경청장은 선미 절단 작업 중 현수나 선체 중앙 쪽 수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동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일 때도 수색이 진행되는 거는 맞죠?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일 때는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인 선미의 수색은 하지 못하고 다른 구역인 선수나 선체 중앙은 수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격 수중 탐색 장비 ROV라고 부르는 장비 언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대책본부에서는 일단 내일 ROV 투입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주 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수요일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지만 ROV를 대여해줄 미국 DDO 레이사가 미국 공휴일인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화요일까지 휴무라서 수요일엔 한국의 ROV가 도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ROV는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회사의 ROV는 지난달 21일 한 차례 투입했다가 성과 없이 철수한 데 있는데 이번에는 더 좁은 공간도 수색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기종을 수입할 거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썼던 제품을 미국으로 반납했다가 재투입이 결정되자 다시 들여오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대책본부는 오늘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는 ROV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류 때문에 오늘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ROV는 본체가 6kg인 미국 제품보다 2배 이상 크고 14배가량 무거운 85kg의 제품으로 좁은 구역 수색은 할 수 없고 크기 때문에 투입에도 더 시간이 걸린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색에 도움이 될지 오늘 투입은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 투입 발표부터 한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는 팽목항의 환경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여객선 운항도 내일부터 재개된다고요? 네,
세월호 사고 이후 일반인에 폐쇄된 상태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던 팽목항이 내일 재개방됨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이 쉬도록 설치한 임시 천막과 구호물품 지원센터 등이 팽목항 주차장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 문제를 고려해 재개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여객선과 차도선 운항이 재개되고 인근 조도 주민들이 다시 팽목항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검찰이 광주지검의 해경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당초 목포지청에서 수사한다던 검찰이 그나마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광주지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목포에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들이 그간 한솥밥을 먹어온 해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죠. 그러나 목포수사본부 검사들 중 일부가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으로 배치됐다는 사실이 국민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경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 검찰은 입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 상황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해경 수사를 목포지청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침이 바뀐 건지요? 네, 지난주 국민TV의 취재에 해경 수사를 목포지청에서 한다고 답했던 수사본부의 한 검사는 왜 광주지검으로 바꿨냐는 질문에 목포지청에서 수사하는 건 검토 사항이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본부 검사들이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지검에 따로 전담팀을 꾸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광주지검에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검에 꾸려진 해경 수사 전담팀은 팀장인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을 합쳐 검사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참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내놨습니까?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담팀 관계자는 팀이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소환된 해경도 없고 수사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해경 감사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의 해경 수사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목포가 아니라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취지, 이것은 오해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전담팀에 소속된 검사들은 목포 합동수사본부와는 무관한 겁니까? 일단 전담팀의 팀장인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 목포수사본부의 수사지원팀장이었습니다. 또 광주지검 전담팀 관계자는 검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합수부에 있던 검사 한두 명이 더 전담팀에 배치됐고 이들은 목포수사본부에서 수사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에서 일하던 검사 일부가 전담팀에 온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대검 관계자와 전담팀 관계자는 하나같이 윤대진 팀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대진 검사가 수사본부 출신이긴 하지만 수사본부가 꾸려진 목포지청이 아닌 광주지검에서 머물며 증거관계나 법률 검토만 담당해서 전담팀이나 해경을 수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검사 외에 수사본부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전담팀으로 간 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전담팀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고 대검 관계자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소식 알아보죠. 프랑스에서 체포됐다는 장녀 섬나 씨, 프랑스에서 데려올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섬나 씨는 49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입니다. 하지만 섬나 씨가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송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데다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복하고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고소했더군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대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8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재륜 전 고검장은 지난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인 김 실장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팀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기춘 실장은 26일 곧바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당시 검찰 인사는 사건과 무관하게 미리 예고된 정기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길에 살고 싶고 KBS 양대 노조가 오늘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했던 KBS 이사회는 결국 표결을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5일로 연기했습니다. 아나운서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면서 뉴스 진행자가 전원 교체됐고 방송 축소, 프로그램 대체 등의 파행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KBS 이사회가 장장 9시간의 공방 끝에 오늘 새벽 1시쯤 해임 표결을 6월 5일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로 연기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 길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겠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론입니다. 결국 KBS 사태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양대 노조는 2009년 노조가 2개로 분리된 이후 5년 만에 사상 초유의 공동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장 해임안 부결은 물론 표결이 연기되더라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제1노조인 KBS 노동조합과 새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조합원들이 공동파업 출정식을 열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작을 갖췄습니다. 끝도 반드시 승리해 우리가 원래 있던 KBS의 제자리로 반드시 함께 돌아갑시다. 제1노조 조합원은 2,600여 명, 새노조 조합원은 1,400여 명에 달합니다. 세월호 보도에 대한 반성문을 썼던 막내 기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이 필요하든 저희는 아는 것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장 6층 사장실로 달려갈 튼튼한 폐와 다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뛰겠습니다. 무엇이든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하나만 약속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모이신 여러분 절대 한 분 한 분 내일부터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도 저희 얼굴 보러 꼭 와주십시오. 지난 19일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한 이후에도 방송을 지켜왔던 노조 소속 아나운서 80명도 전원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으로 1노조와 새노조 아나운서들이 모두 함께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파업도 강건하게 유지해 가겠습니다. 주제! 당장 뉴스 프로그램에서 차질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앵커가 간부급 아나운서들로 교체됐으며 아예 뉴스가 방송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남녀 앵커가 함께 진행하는 뉴스광장의 경우 기자협회가 제작 거부를 시작한 19일부터 여성 아나운서가 단독 진행해왔지만
오늘 결국 앵커가 교체됐습니다.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를 단독 진행하던 이현주 아나운서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4년 전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경남과 제주 2명의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제주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반발로 탈당한 뒤에 당선된 경우였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도 부산과 광주 2명의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가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한 후보가 있습니다. 광주가 그렇습니다. 공천에 탈락했지만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우선 2008년 18대 총선 때 무소속 돌풍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지지세가 매우 약했던 상황에서 무소속이 25명이나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충남 논산의 이인재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당선 후 자유선진당에 입당했고 지금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입니다. 2006년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탈당했던 강원 동해 삼척의 최연희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복당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뒤 지난달 동부그룹의 건설부문 회장으로 영입됐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친박 무소속 돌풍이 거셌습니다.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에서 탈락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친박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한 의원들이 12명에 이릅니다. 복당 후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무성 의원, 부산 서구에서 3선을 지낸 친박 핵심 유기준 의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9대 총선은 탈당파 무소속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던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박주선, 유성엽 의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한표 의원, 단 3명만 당선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정읍의 유성엽 의원은 18대 총선 때도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당을 못했다가 19대 때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에도 성공했습니다. 19대 때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중랑갑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천 탈락에 따른 무소속 출마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정현 전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수 전 의원이 출마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도 디도스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구식 전 의원, 한나라당 시절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요구하다 탈당한 김성식, 전태근 전 의원도 무소속 의원 배지를 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4년 전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사례도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김주영 영주시장입니다. 당선 후 복당한 김 시장은 이번에도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신현국 전 문경시장의 경우 김 시장처럼 2010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은 임기 중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무소속으로 19대 총선에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공천이 유력했지만 과거 성희롱과 선거법 위반 전력 때문에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뿌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도 도지사 임기 내내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해 말 지지자들을 이끌고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탈락 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강훈태 후보입니다. 2000년 16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7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는 낙선했기 때문에 무소속에 강하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쟁자는 이번에 무소속 단일화를 놓고 경쟁을 벌인 이용섭 후보였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중에서 참기름과 식용유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2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라면과 사이다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대형 전통시장에서는 A회사의 320ml짜리 참기름 한 병이 8,000원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대전의 한 유통센터에서 사면 3,980원, 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B회사의 900ml짜리 식용유는 전국 평균 가격이 3,897원이지만 역시 대전의 그 유통센터에 가면 거의 반값인 2,18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인 가공식품 12가지의 지역별, 판매처별 가격 편차를 조사했더니 지역에 따라, 판매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전국의 시장,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200곳 중에서 평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울산 하나로 클럽이었고 그 다음은 전통시장인 서울 중곡 제2시장이었습니다. 이들 12개 품목을 전국 평균 가격인 51,323원보다 8,000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각 판매처별 평균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순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 49,11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백화점이 이보다 4,390원 높은 53,50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품목별로 가장 싼 곳만 찾아다닌다고 가정하면 평균 5만 원이 넘는 식품들을 36,0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판매처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 특히 라면과 설탕, 사이다 등은 전국 최저값이 평균값의 90% 수준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단 내정자는 사퇴 의사를 밝히며 버팀목이 돼줬던 가족들과 사건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버겁다라며 가장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자신의 주변인에게 고통을 준 미안함까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혹시 지방선거 승리에만 눈이 멀어 한 개인과 그 가족을 상처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국민의원 내정자들은 물론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무차별적, 비인간적 공격을 쏟아내며 슈퍼갑 행세를 하는 야당으로부터 내정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 을지로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사실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부인도 서울 시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부인께서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분들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는 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정말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 했다면 제가 고발된 걸 좀 관심 갖고 뉴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후보는 저 집사람은 후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관심 무슨 그 흥미거리는 될지 몰라도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집사람은 후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흥미거리는 될지 몰라도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영수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토해양위원 하셨지요. 그때 순환구호법 개정해가지고 이 순환구호, 즉 인명구조 업무를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습니다. 무려 3일씩이나 해군의 UDT 또는 민간 잠수사들이 그곳에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환구호법 물론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순환을 구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표 발의는 딴 의원이 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 소위원회 전체 회의, 본회의 때 다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보다 좀 잘할 수 있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국민 전체가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경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장을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해경 구조 실패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한 엄중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해경 수사는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해경이 선박의 관리 감독에서 순환구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변은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다면 살인죄나 살인 미수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배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빨리 태선 조치를 안 했느냐 이렇게 국한돼 버리는 순간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선박이 왜 침몰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기에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원인, 또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조 과정에서 보면 거의 뭐 우리가 눈을 완전히 뜨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침몰하는 과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무능력하게 봤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명이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국가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역할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배경이라든가 또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만 사후적으로 볼 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목포에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 수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수사본부에 해경이 포함돼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검사들이 한솥밥을 먹는 해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광주지검의 해경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포 수사본부에 있던 일부 검사들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배치된 점,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며 구조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기 위해선 해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별도의 고발장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장 제출하는 걸 미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해경의 책임은 사실은 그 배를 탈출한 선장이나 그 선원들 그리고 선박회사만큼이나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구조공원 과정에 어떤 노력들이 진행됐고 또 어떤 노력을 안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거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공개된 다음에는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성역 없이 누구나 다 증인으로 불러서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 물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유가족 역시 성역 없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기관, 어떤 단위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던 우리는 무조건 적극 협조를 할 겁니다. 검찰이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청문회건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까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저희는 무조건 적극 협력을 할 거고요. 만일 그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미흡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빼먹거나 하는 모자란 점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더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될 수 있도록 비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용을 할 겁니다. 해경을 수사하라는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하지만 수사당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고 김군태 전 의원이 민청년 사건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 야당 소속 시장 군수 지역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고 김근태 의원 고문 피해자죠. 민청년 사건 재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서울고법 형사 2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1986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재심 첫 번째 공판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사이에 한 번 공판이 더 있었고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박, 강요, 고문을 통해서 나온 진술이었고 연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때 위법한 수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 작고 후에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요. 오늘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걸 보고 이 의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판결이 나와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뭐라고 했기에 이렇게 정치권이 또 시끄럽습니까? 예, 황우여 전 대표 얼마 전에 대표는 관두고 지금은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경남 함안에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세월호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 장성, 고양에서도 사고가 나고 시흥에서도 불이 났다. 또 인천, 세월호가 인천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전부 야당에서 시장 군수를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은 거짓 선동 수준의 불온 유인물 수준에 가까운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로서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을 하기보다는 특정 장소를 지목해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뭐 거의 일배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사고가 나는 곳 다 대한민국 아니냐 뭐 이런 논평도 됐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곳에서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부산시장 선거 판세 관심이 계속 커지게 생겼어요.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군요. 예,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 이분은 여론조사를 하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의 지지율을 기록해 왔었는데 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표는 응집력이 상당히 강하고 또 만약에 자기네 후보가 사퇴를 하면 어디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집단이라서 아마도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한테 이게 거의 다 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오거돈 후보와 또 서병수 후보 있는데 그렇게 접전을 하고 있는데 오거돈 후보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산시장 선거는 정말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는 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조승수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서 새누리당, 정의당, 노동당 이렇게 3파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김기현 후보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단일화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그 단일화를 한 거예요? 울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그리고, 아니고. 예, 노동당은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에 이미 스스로 사퇴를 했었습니다. 네, 이영순 후보는 이미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가병 노동당 후보는 여전히 후보를 뛰는 거고요. 그 민주연합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그 둘의 단순 지지율 합계가 한 2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자표가 정의당과 노동당으로 갈라져 나오고 그 노동당이 오늘 나온 입장은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끝까지 갈 거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오거돈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또 반대편 후보의 또 지지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뚜렷이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오늘 사퇴를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을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바로 그런 점을 염려해서 했지만 그렇지만 또 한날 서병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 다 그 표가 그 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선거판은 1대1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고 나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예,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당 소속의 김무성 최경환 의원, 그리고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또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김문수 경기지사도 후보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조인 이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들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관예우 논란에서 보듯이 오히려 부적격자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상당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통과가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몇 사람을 내려보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이게 계속된다면 인사파동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뭐가 있죠? 자드 사이드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오늘 정오가 약간 넘은 시각에 남산 3호 터널에서 시청 방면으로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산 대사가 작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입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21명 전원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질식 외에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환자들한테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입했다, 또 손을 묶었다, 이런 일부 유가족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로들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이부영, 김옥두 이런 전직 지도급 인사들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윤장현 후보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캠프에는 하루에도 아시다시피 수백 명, 1000명 이상도 옵니다. 제가 오는 분들이 누군지를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캠프에는 하루에도 아시다시피 수백 명, 1000명 이상도 옵니다. 제가 오는 분들이 누군지를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제군들, 인천시도 다시 피겠는가? 예? 아니? 이분이 캠프 누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명백하오? 예. 상습 하명도 옵니다. 확 까. One more time. 캠프에는 하루에도 아시다시피 수백 명, 1000명 이상도 옵니다. 제가 오는 분들이 누군지를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제군들, 인천시도 다시 피겠는가? 예? 아니? 이분이 캠프 누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명백하오? 예. 상습 하명도 옵니다. 확 까.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과거 빨치산 토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우후죽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빨치산 도피로를 이용해 순천을 벗어난 뒤 지리산 토굴에 숨었을 가능성이 검찰을 통해 흘러나왔고 언론은 이에 환호했습니다. 한 방송은 피아골 진입로에서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내려가 수색을 지휘하고 있는 검거팀장이 구원파 측에 이른바 김기춘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사정한 바로 그 검사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 회장이 나이는 많아도 험한 산길 타고 넘을 만한 정도로 건강하다며 행여 의심이라도 살까봐 방어 논리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3세 노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짓고 빨치산 토굴에 숨었다면 그냥 거기 있도록 두는 게 나을 텐데 왜 이리 호들갑일까? 73세 노인 입장에서는 구치소가 나을까? 아니면 빨치산 토굴이 나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뉴스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